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오늘도 민태기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 한강에서 네네. 유람선을 타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뭐 그렇게 하겠다 네. 그랬죠. 그런 이제 멋진 장면을 좀 기대했었는데 좀 네. 약간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로 좀 멈춰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수상 버스라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예, 이걸 실현한 도시가 있는 것이죠. 전기로 운행하는 수상 버스입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약간 이제 개념을 더 진보를 시켜서 대개가 선박 엔진들은 디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생각하는 전기 수상 버스로 이렇게 완전 상용화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스웨덴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스웨덴. 제가 추석 연휴에 이제 집에 좀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KBS 뉴스를 보다가 이걸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 10월 10일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이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그 되게 재미있는 컨셉이었는데. 일단 그 스톡홀름이란 도시가 이제 스웨덴의 수도죠. 그렇죠. 여기가 10개가 넘는 섬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유럽 북유럽의 이제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상 선박이 도시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섬들을 연결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북유럽 특유의 친환경 위주의 이제 개발을 계속하다가 이게 상용화됐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뉴스가 아침에 보면서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선박인데 전기 선박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재미가 없고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기 자동차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대부분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전기 선박은 그 전기로 가는 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갈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뭐 전기로 뭐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전기로 가는 배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더 소소합니다. 전기로 가는 배들을 이제 시도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도 그렇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배터리가 무거워서 전기차는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배가 무거우시면 그 가라앉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동차 같은 건 가다가 충전소를 찾을 수 있지만 망망대해에서 맞아요. 그 배터리가 다 나가면 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답이 없죠. 그러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한계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뉴스를 보다 그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그 모양은 좀 알려진 모양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공기에서 이렇게 뜨는 힘, 얼굴에 양력이라고 하죠. 양력을 받는 그 날개는 에어포일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일. 에어의 포일, 날개가 있어서 이제 뜨는 힘을 받는 거죠. 만약 그러면 물속에서 이렇게 부력을 받는 날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똑같이 물속에서? 날개를 했는데 공기 중에서 뜨는 어떤 날개가 있다면 물속에 내서 강하게 하면 그 뜨는 힘이 생기겠죠. 똑같이 부력이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이드로포일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가 물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그 날개가 펼쳐지면서 선체는 이제 보통 우리 선체라는 게 물 아래에 많이 가라앉아 있죠. 그렇죠. 선체 밑바닥이 완전히 물 속에 이제 물 위로 수면 위로 뜨는 겁니다. 물 위로. 그런데 밑에 하이드로포일은 그대로 있고. 하이드로포일이 이제 뜨는 힘을 하면서 선체를 밀어 올려서 그러면 완전히 떴다기보다는 하이드로포일은 지금 물속에 계속 있는데 이 뜨는 힘이니까 선체가 사실은 수면이란 접촉하면서 마찰 저항이라는 게 많을 거잖아요. 없는 거죠 이제. 하이드로포일의 저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 저항이나 이제 그 물에 대한 저항을 굉장히 줄이니까 이게 물 속에서 저항을 줄였다는 거는 연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말이 되죠. 이런 기술이 옛날에 수중익선이라고 해서 이미 있었습니다. 남해안에 옛날에 기억하시면 뭐 엔젤호라고 해서 한려 수도를 이렇게 다니는 거의 날아가듯이 이렇게 수중익선이라고 거의 뭐 반쯤 떠서 가는 듯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은 전기로 선박을 구동할 때는 배터리 효율에 문제가 돼가지고 효율이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중 익선에다가 전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저 생각을 미리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전기 선박이라는 게 아까 한계가 배터리에 한계가 있다면 수중익선은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두 개를 결합한 거. 이게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출퇴근으로 쓰고 있는 전기 선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기로 가는 어떤 교통수단의 단점하면 또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또 용량. 효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전기로 좀 멀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아껴 쓰면서 그런 효율성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신 그 날개 하이드로포일이라고 하는 거. 뭐 수중 익선 그걸로 좀 보완했다. 그렇죠. 예.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한 기술한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배기가스 규제라는 게 거의 모든 교통수단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철도는 거의 다 전기화가 다 됐죠. 예. 이제 남은 것은 선박이랑 그다음에 항공기들이거든요. 예. 이제 이쪽에 이제 계속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선제적인 기술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이제 뉴스가 잘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전기 모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뭐가 좋죠? 자율주행 같은 게 가능해집니다. 배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연구원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연구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예인선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인선이 이제 보면 큰 유조선 같은 게 있으면 접안을 시킬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씩 그렇게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겠는데 예인선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자율주행 같은 걸 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이제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웨덴에서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본 게 뉴스를 보면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 수중익선 스웨덴 찾아보시면 아마 저도 KBS 뉴스 방송 끝나고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보면 배 밑은 원래 이제 평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가 배 밑은 선체가 그렇게 떠야 되는데 여기는 터널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터널이요?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터널을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 전공이 이제 유체역학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 터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만들면 양력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부력을 갖다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기존에 알려졌던 그 수중익선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기를 쓰니까 아무래도 소음도 최소화되니까. 조용하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스톡홀름이라는 도심에서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보시면 이제 배가 이렇게 떠날 때 소리 같은 거 들어보시면 꽤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도심 속에 들어가는 조용한 보트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는 단점을 배의 어떤 형태나 어떤 그 뭐 유체역학적인 뭐 그런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단점을 보완한 거네요. 대신에 이제 이게 너무 커버리면 또 이슈가 있겠죠. 전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 10인승 아니면 10매딘승 정도로 해서 통근으로 쓸 수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수중의 포일, 하이드로포일. 이 하이드로포일은 물 속에 이제 잠겨 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좀 완전히 이렇게 좀 확 뜨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기술이 그런 있습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있어요. 이런 선박을 위그선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위그선. 위그선인데 이게 소련 기술이에요. 옛날 소련. 예전에 미국의 첩보위성이 소련의 어느 호수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수면 위를 갖다가 시속 500km가 넘게 이동하는 물체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 거대합니다. 깜짝 놀란 거. 우리가 차로도 가기 힘든데. 지금 고속 전철이 뭐 300, 400 이러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갖다가 500 몇십 킬로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가능하냐면 비행기 아닙니까? 비행기와 이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시작은 물이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나면 이게 아예 떠버립니다. 약간 떠서. 아예 뜬데 완전히 뜨지 않고 그 틈을 갖다가 한 1m 남짓으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 그라운드 이펙트라는 게 생깁니다. 지면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 보면
터널을 만들면 그게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부력을 더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제 그 효과를 했는데 아예 하이드로포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극대화되면 아예 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 지면 효과. 바닥에 이렇게 가장 밀착이 되면 될수록 떠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그렇게 안 하죠. 저 아예 그냥 10km 상공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것 극대화하는 방법이 이제 물 위를 떠가는 거죠. 물 위를 떠가는데 그러면 이게 500km 이상을 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고속열차보다 훨씬 빠른데. 자기 부상열차랑 그 원리가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상은 그런데 이제 자기 그러니까 자기로 해서 자석을 위해서 부상하는 거지만 이거는 뜨는 거잖아요. 양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공기가 이제 밑에 들어가서 그 부력을 양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수중익선이라는 거는 하이드로포일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물이란 놈은 공기보다 밀도가 1000배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부력이라도 이 받는 힘이 얘가 훨씬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속 40km 정도면 얘가 선체를 완전히 들어 올리거든요. 예. 밑에 하이드로포일만 남기면. 그런데 공기를 이용해서 뜨려고 한다면 이게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됩니다. 최소한 100km, 200km는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수면과의 그 틈이 예.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도라는 게 1m, 2m 정도 치는 거는 굉장히 예사입니다. 가다가 파도가 갑자기 하면 얘가 그 틈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흔들리죠. 맞죠. 그러면 얘가 흔들립니다. 그 위를 날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불안정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시속 40km, 50km보다 이게 몇백 킬로 날다가 보니까 몇백 킬로를 가야 뜨거든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그냥 끝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수록 더 부력을 갖다 양력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빨리 달린다는 거 외에는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하죠. 그래서 소련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고요한 호숫가에서 했던 거예요. 예. 잔물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용화하기는 힘든 게 바람이 적용하기 어렵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알지만 호숫가도 이렇게 파도가 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상용하지 못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주행 안정성을 다 확보한다면 충분히 연비도 훨씬 좋은 데다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중익선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게 고효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기라는 기술을 갖다가 더해버리면 좋아지는 거죠. 똑같이 이런 위거선도 효율은 수중익선보다 위거선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기화를 잘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중익선의 전기 동력을 결합한 그런 기술인데 무엇보다 이런 이제 친환경 그렇습니다. 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동 수단이 이제 이 배로까지 그렇죠. 확대됐다.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 선박으로 가고 있다는 바다로까지 거. 또 물로까지 갔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사실은 처음에는 관광용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지난 10월부터 이 외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통근 수단으로 쓰는 분들이 되게 이제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러한 친환경 전기 선박의 활용이라는 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항만을 관리하는 선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줄일 건데 결국 선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이제 산업 전반에 거쳐서 전기 에너지를 계속 전기화를 시켜서 친환경 및 이게 이제 실용화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용 일회용이 아니라 통근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이런 실용성을 갖다가 하면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친환경 이라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 스웨덴 하면은 이제 노벨상을 주는 나라고. 또 과학 강국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스웨덴 제품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 친환경 선박인데 뭐 이런 기술 말고 뭐 다른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건데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만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은 선박과 항공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기는 전기 추진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선박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중 익선연을 정기화한다든지 아니면 위거선연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터쉽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터쉽. 예. 가끔 보면 큰 대형 어떤 선박 그 운반선 이런 화물선에 보면 예.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기둥? 요즘 나옵니다. 예. 기둥이 직경이 몇 미터 이상 되는 게 높이가 뭐 수십 미터 되는 게 서 있거든요. 와. 그게 뭐냐면은 변화구 아십니까? 변화구. 변화구, 예. 야구의 변화구. 예, 야구의 변화구가 우리가 회전을 주면 예. 그 회전 때문에 어떤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로터라는 게 이 로터의 원통을 갖다 회전을 시키면 예.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게 추진력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 변화구의 원리가 되는 것을 예. 마그누스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1850 몇 년에 구스타프 마그누스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체학 하시는 분은 되게 잘 알아요. 예. 그게 변화구의 원리가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도 이제 제가 한독 과학자 포럼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구스타프 마그누스가 세계 최초로 물리학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게 독일 물리학회거든요. 예,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마그누스 효과를 규명을 함으로써 예. 그 뒤에 많은 것들이 규명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화구의 원리겠죠. 그 당시로는 이제 어떤 공이 가다가 왜 휘어가는지 특히나 그때는 포환이 가다가 왜 휘어갈까. 그때는 그게 전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그누스의 공로에 의해서 뭐가 바뀌냐면은 포탄이 포환에서 포탄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포환은 둥글죠. 그렇죠. 그렇게 발사하는 시대가 1852년을 기점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가다가 휘어가니까 예,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 길쭉한 모양으로 바뀌죠. 지금은 다 그렇게 그리고 쓰죠, 강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선이 라이플이라고 하는데 예. 뒤에 홈 같은 거 파서 포신 내부에다가 이렇게 나사 모양을 파놨죠. 예. 그러면 이게 발사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돌죠,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라이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선이라고. 그게 구조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가다가 휘어지는 게 안 생기고 직진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총도 그렇게 바뀌어서 소총은 그렇게 발사하거든요. 그 라이플이라고도 하죠, 소총 자체를. 예. 그게 이 마그누스라는 분의 가장 큰 공로입니다. 그게 19세기였어요. 예. 그러다가 20세기 넘어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하면 대부분 양력. 예, 양력인데 뭐 베르누이 정리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교과서적으로는 마그누스 효과를 갖다가 어떤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면 날개 모양이 뜰 수밖에 없는 게 구해집니다. 수학적으로 풉니까 그걸? 근데 수학적으로 푸는데 우리가 라디오에서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원통이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돌면 한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생긴다. 그거하고 양력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그러면 이 선박은 뭐냐면 그 원통을 돌리면 어떤 한쪽 방향으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추진력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플래트너 선박이라고 불러요. 발명자. 배 어떤 그 플랫폼 위에다가 진짜 건축물의 어떤 큰 기둥 같은 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높은 걸 세워가지고 그걸 뺑뺑 돌린다는 거예요. 돌리면 생깁니다. 돌리면은 힘이 생긴다. 당시에 그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좋을까 이거를 돌리는 게 좋을까 서로 경쟁을 했는데 물론 프로펠러가 돌리는 게 좋았겠지만 물리적으로 직접 힘이 굉장히 가니까. 경쟁할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굳이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왜 다니냐. 이제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경쟁에 졌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 선박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연비를 높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서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선박에 쓰니까 이게 25% 정도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 그러니까 그 디젤의 소모량이 줄어드는 게 발견됐어요. 사실은 그 25%라는 게 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는 화물선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죠. 유조선 하나가 보통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을 쓰고 있거든요. 쓰는데 그 25%씩 곱하기 몇 달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23년에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자체 그 비행기의 파트를 운송하는 자체 화물선을 갖다 만들었는데 역시 에어버스답게 이 기둥을 세워서 플래트너 선박으로 하겠다. 가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친환경 선박 로터쉽 찾아보시면 보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그 큰 화물선 대형 지금 화물선. 제가 검색을 해서 이제 사진을 띄워줘서 제가 보고 있는데
배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까? 이게 뭐지? 예. 뭐 상상동가? 그래서 그때는 22년 같은 경우는 이걸로 프로펠러를 이기려고 하다가 지금 뭐냐면 프로펠러를 기존으로 쓰고 예. 여기에 이제 로터를 달아가지고 가셔 돌리면 되겠다. 그렇죠. 보조하는 효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예, 효율이 좋아지. 그래서 25% 전략됐다는 게 최근에 나오면서 일종의 이제 차로 치면 하이브리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움직임을 오늘 밤 밀라디오 들으시는 분이 이게 선박도 이제 최근에 배기가스 규제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운송 수단의 친환경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네, 사실을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민태기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